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추울 때면 10대 시절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전단지 알바하던 날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눈이 하도 많이 오는 바람에 어깨에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있는데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전단지를 돌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일을 해서 받은 일당으로 집 가는 길에 붕어빵을 손에 들고 갔는데 그날의 제가 떠올라서인지 겨울은 참 애틋하게 느껴져요. 지금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용돈벌이를 스스로 해야 했던 제 자신이 안쓰러운 것 같아요.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 있어야 할 시기에 저는 홀로 앞가림을 해야만 했어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외도를 일삼는 아버지 때문에 저희 집은 웃음이 피어날 날이 없었고 엄마는 늘상 홀로 눈물을 훔치는 뒷모습을 보이셨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에 대한 기대도 어떠한 환상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 하루는 오늘보다 조금이나마 편하길 바랄 뿐이었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빠는 그날도 외도를 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았었죠. 전 엄마에게 제발 아빠와 헤어지라고 울며불며 애원을 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엄마,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고 제발 다 그만두면 안 돼? 나도 엄마 이렇게 맨날 울고 있는 거 그만 보고 싶어. 너무 힘들다고. 엄마도 그러고 싶은데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제가 알지 못하는 어른들만의 세계가 있었는가 봐요. 엄마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쉽게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 또한 엄마에게 남아있는 조금의 애정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이었으니 지푸라기처럼 남아있던 사랑은 쉽게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그 해에 엄마는 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드디어 아빠라는 그 인간과 이혼을 하게 되신 거였죠. 엄마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사는 걸로 하자. 엄마가 너한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그 길로 저는 시골에 있는 기숙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엄마는 해외로 떠나시게 되었어요. 더 이상은 이곳에 있고 싶지가 않으시다며 물 건너 해외로 떠나버리신 겁니다.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때때마다 학비를 보내주시는 덕에 학교는 무사히 다닐 수 있었지만 기댈 곳 없이 혼자 모든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을 체득해야만 했어요. 친구들은 주말이면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저는 갈 곳이 없기도 하고 반겨주는 이도 없던 터라 텅 빈 기숙사에서 혼자 남아있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참 고마운 게 저와 함께 방을 쓰던 친구가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해주기도 했어요. 그럼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잘 보살펴 주시곤 하셨죠. 그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는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방학 되면 친구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씩 지내곤 했는데 저를 남처럼 대하지 않아 주셨어요. 가족한테 받아야 했던 사랑과 관심을 다른 곳에서 조금씩 채워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홀로서기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20살이 된 이후부터 엄마는 한 통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거의 끊기다시피 되었어요. 엄마는 당신께서 제 삶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저도 구태여 엄마를 찾거나 하지 않았죠. 성인이 된 후부터는 이제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라는 생각에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저 하나뿐이구나 싶었어요.
졸업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취업 연계로 작은 식품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 길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좋은 은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 사정을 알고 계신 은사님께서 괜찮은 자리에 저를 추천해 주셨던 거였어요. 회사 생활은 학교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20살의 어린 제가 뭘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매일같이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워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인지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처럼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들어온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 같은 숙소를 쓰면서 저희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저는 옆 부서 사람들이랑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그 안에는 옆 부서 대리님도 계셨는데 대리님은 친오빠처럼 제 생일마다 그리고 매해 돌아오는 입사 기념일마다 작은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워낙 성격 좋고 사람 좋은 분이라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저 또한 대리님의 고민 상담 같은 것들을 해주면서 지냈었죠. 특히나 대리님은 저의 가슴 아픈 가정사를 듣고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유, 어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거예요? 반듯하긴요. 엄마한테 연락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저 그렇게 효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였던 일들도 대리님 옆에서는 괜스레 치유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대리님은 회사에서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입사한 지 6년째가 되던 어느 날 대리님께서 저에게 갑작스럽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의 고백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었죠. 그리고 커오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지켜본 바가 있으니 저는 남자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이런 제가 이렇게나 과분한 사람을 만나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로 인해 저는 그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리님,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요. 대리님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담 주려고 꺼낸 말은 아니었어요. 제가 마음에 짐을 준 거라면 정말 미안해요. 거절을 받은 와중에도 제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그 고백 이후로 아무 일도 있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는 원래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대리님에 대한 마음이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자상하고 진중한 그의 모습에 제가 더 좋아해버리게 되고 말았어요. 그는 저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주는 사람이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 동안 대리님과 함께한 순간들은 모두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저는 대리님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에게 조금씩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제 자신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에게서 또 다른 삶을 만나게 되었죠. 매일이 행복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느 날에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엄마인데 한참을 못 보고 살았잖아. 나도 보고는 싶지. 종종 엄마가 문자는 보내셔. 우리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서 이제는 그냥 그래. 저도 물론 엄마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문득문득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어요. 생활력도 강하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라 어디서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몇 년 만에 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괜히 마음을 졸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딸,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실은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서로 간에 할 말이 있는 모녀 관계가 아니었는데 엄마의 이야기에 괜시리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폭탄 발언을 했어요. 엄마가 작년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어. 당분간은 한국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아마 여기서 지낼 것 같아. 엄마의 이야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시는 누구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히 놀랄만 했어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길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사람이 저렇게나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떤 사람을 만난 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걱정도 되더라고요. 엄마도 저도 그렇고 아빠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어서 우려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곧 밝은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몇 년간 지켜보다 만난 사람이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잘 지내고 있어.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연락 줄게. 다른 것보다도 엄마의 목소리가 밝아 보이는 게 가장 마음이 놓였어요. 재혼 생각이 있는지 은근슬쩍 물어보니 아무래도 하긴 할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간만에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좋더라고요. 제발 엄마가 이제는 시름 없이 행복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2년이 흘렀어요. 2년간 남자친구는 저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남은 인생은 나를 만난 걸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저였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가치관이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내심 그의 프로포즈를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그의 고백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청혼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결혼은 인생을 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더라고요. 한참 잘 만나고 있을 때도 저의 존재를 아시고서는 헤어지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우리 사이 허락을 해주실까? 그래도 결혼이 우리 둘이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설득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하는 일은 절대 만들지 않을게. 결혼 허락을 받기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남자친구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내 그에게 마음을 기대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저를 처음 보시고는 그렇게나 호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곧 죽어도 얘랑 결혼을 해야겠냐? 내가 그렇게나 빨리 헤어지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 결혼? 결혼을 한다고? 너 그러지 말고 엄마 말 들어.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엄마,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저 정말 이 사람 말고는 아무랑도 만나고 싶지 않다니까요. 서로 알고 지낸 시간만 해도 벌써 거의 10년이에요. 어디 연애랑 결혼이랑 같냐는 말이야. 연애는 아무랑 해도 결혼은 중차대한 일인데 어떻게 나 이렇게 아무랑 할 생각을 하는 게야. 예비 시어머님은 저를 향한 반대의 말씀을 거침없이 내뱉으셨어요.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사연 있는 가정에서 자라서 기댈 곳 없이 살아온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긴 했으니까요.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을 다시 잡아준 것은 남자친구였어요. 나도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모진 건지 싶어. 내가 미안해. 근데 막상 결혼하면 잘해주실 거야. 나 때문에 오빠만 가족들이랑 사이 틀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지만 결혼이라는 숙제는 가장 큰 난관이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 인정받겠다는 마음 하나로 공을 들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 대한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때마다 예비시댁에 얼굴을 비추면서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할 따름이었죠. 이런 것도 집에서 배우지 못한 게야? 그러면서 어디 언감생신? 우리 집에 발을 붙일 생각을 하는 거야? 갈수록 저에 대한 미움만 키워가시는 것 같았어요.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 집에서도 남자친구를 만나 뵙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집과는 달리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를 너무나도 반겨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말에 단숨에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셨죠. 그리고 남자친구를 보고 하신 첫 마디가 이랬어요. 어디서 이렇게 근사한 남자를 만난 거야. 우리 딸 얼굴 핀 거 보니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제가 얘한테 해준 게 없어요.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엄마, 근데 혼자 온 거야? 엄마의 남자친구와는 일전에 엄마가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셔서 몇 번 배웠었는데 이번에 함께 오실 줄 알았거든요. 새아빠가 되실 분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혼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따로 불러서 그러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에서 너무 반대 많이 하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면서요. 엄마께 그런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하지는 않았는데 엄마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엄마께 저는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머리가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몸이 심상치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제 눈앞엔 선명한 두 줄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자친구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어요. 그는 저를 꼭 끌어안아 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절대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아무 걱정 말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충만함과 동시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죠. 하지만 어머님 또한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끝까지 반대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드디어 백기를 드신 거였죠. 일이 또 이렇게 쉽게 풀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희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죠. 이후 배가 부르기도 전에 빨리 식을 올려야 했기에 모든 것을 빠르게 진행시켰어요. 다행히도 모든 상황들이 뒷받침이 돼주어서 결혼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물론 상견례 때는 저희 엄마를 보고 다시금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저희 애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사이에 뭘 좀 가르쳐서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저도 뭐 어쩔 도리가 없어서 허락하긴 했습니다만 저라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다 일러주겠어요? 엄마 앞에서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정말 진땀을 뺐네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 당일날 생기게 되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 엄마와 새아빠 되실 분이 먼저 오셔서 제 결혼식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혼주석에 엄마 혼자 있으면 어머님이 안 그래도 노여워하시는데 더 미움만 살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아직 재혼하신 건 아니었지만 아빠의 자리를 채워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 또한 그쪽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당일 아침 엄마께서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수술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하필 결혼식 당일 이런 일이 생겨버려서 난감한 상황이었죠. 결국 저희는 혼주석을 비워둔 채 식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행복하기만 해야 하는 결혼식 날이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저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을 쥐어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걱정 어린 말씀보다도 날이 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저도 몰랐는데 여러모로 심려 끼쳐서 죄송해요. 재수가 없으려나? 결혼식 날 이런 일도 생기네. 에휴, 내 아들 앞길이 훤하다 훤해. 집안이 멀쩡한 것도 아니고 바람난 애비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 에휴. 당장 가족이 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걱정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모욕적인 말씀을 서슴지 않으시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앞길이 훤히 보이는 것은 남편이 아닌 저였죠. 엄마는 응급수술을 마치고 다행히도 빨리 회복이 되셔서 지금은 괜찮아지셨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부터 엄마가 퇴원을 하실 때까지 마음 편한 날이 없었네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다독여 주었어요. 이후의 결혼 생활 역시 쉬운 게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에게 손이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머님과 똑같으셨거든요. 어머님과 형님 두 분은 서로 모녀지간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보였어요. 어쩜 그렇게 하는 짓이 똑같은지 말이에요. 형님은 좋은 집안 덕분에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파였는데 지금은 일본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유학파인 형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랐습니다. 반면 배움도 짧고 집안 환경도 좋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는 미운 털 그 자체였어요. 저는 임신을 하고 나서 몸이 20kg 이상 확 불어버렸거든요.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살이 찌건 빠지건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배도 나오고 몸도 불어서 움직이는 것이 불편했는데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아무리 임신해도 그렇지. 너무 살이 많이 찐 거 아니냐? 아무리 애 핑계를 대도 그렇지. 그나마도 아들인 줄 알았더니 응? 어디 하등 쓸데가리 없는 딸이라니. 너 지금 거울을 한번 봐보거라. 굴러가기 딱이지 않니? 다른 애들은 보면 임신해도 배만 앞으로 볼록하게 나오는데 너는 옆으로 더 나오는 것 같아. 안 그래도 변해가는 제 몸을 보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런 식으로 비수를 꽂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말려주지는 못할 망정 입방정을 떨어대는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니,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제가 어디 논문에서 봤는데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일수록 비만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차차차, 미안. 동서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저도 한때는 유학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공부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저를 부시도 완전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뱃속의 아이가 저런 쓰레기 같은 말을 듣기라도 했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자기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유학도 다녀오고 외국계 회사에도 한 번에 떡하니 붙은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뭐만 하면 일본에 가면 이런 거 엄청 싼데 일본이 이런 거는 정말 맛있어요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어요.
아주 일본 박사님이었습니다. 저런 거는 꼴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면 상관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꼭 한 번씩 저희 엄마까지 들먹거리면서 사람 복장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형님네가 이사를 하셔서 집들이차 놀러 갔을 때였어요. 아주버님 내외는 아직 아이가 없었는데 형님의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임신해서 살만 디륵디륵 찌는 것보다 아예 없이 사는 게 훨씬 낫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 안 낳고도 잘 살지 않아? 아이 그나저나 사부인 한복은 지금 봐도 어쩜 그렇게 고급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런 게 키티인가 봐? 둘째 상견례 때 너도 봤지? 둘째네 안싸도는 상견례 때도 옷을 그런 후질근한 옷을 입고 왔잖니. 아이 그런 결혼식 때 한복은 얼마나 더 후질근하고 요상한 걸로 했겠니? 차라리 결혼식 때 맹장 터져서 못 온 게 천만다행이지. 아니 그 꼴로 평생 남는 사진이라도 찍었어 봐. 아주 끔찍하지? 하여간 없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티를 낸다니까. 안 그러니? 저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나서서 뭐라고 한 소리 하려고 하는 걸 허벅지를 꾹꾹 찔러가면서 참으라고 했죠. 하지만 형님이 이어서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듣는 동서 너무 슬프겠어요. 저희 엄마가 이때 신경 많이 쓰셨거든요. 아니 뭐 동서 어머님도 신경 좀 쓰셨으면 좋았겠지만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미 지난 일인데 동서 너무 신경 쓰지 마. 한 사람만 속을 긁어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쌍으로 저 난리들이니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꼴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니 제 시집살이가 아주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말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해 명절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이었죠. 어머님은 몇 주 전부터 여행을 가신다면서 한참 들떠 있으셨거든요. 곧 명절이라 아직 여행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여행 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좋은 곳 가시나 봐요? 벌써부터 짐을 챙기시네요. 그럼 좋은 곳이나 많아. 이번 설에 큰애가 나한테 일본 여행 보내준다고 해서 지금 짐 좀 미리 챙겨놓는 게야. 한참 여행 못 가서 얼마나 몸이 근질거렸는지. 너는 비행기 타본 적은 있냐? 아니다. 여권은 있냐? 자기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괌을 다녀온 걸 몰랐는지 저에게 여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이번 여행이 형님께서 보내주는 거라더군요. 둘이 그렇게나 쿵짝이 잘 맞더니 결국 같이 여행까지 가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어머님도 형님도 계시지 않으면 명절은 보내지 않는 건가 싶었죠. 어머님은 그저 여행 생각에 들떠서는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틈을 타서 저는 물었어요. 저 어머님, 그럼 이번 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차례는 안 지내나요? 너는 이제 막 시집 온 며느리가 되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차례를 안 지낸다니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말이야? 다 방법이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 괜히 물어봤다가 한 소리 듣기만 했네요. 어머님이 방법이 있다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에게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여행 가셔서 어떻게 차례를 지내시는 거예요? 참나, 내가 놀러 가서 그걸 어떻게 하겠냐. 머리가 그렇게 나빠서 어디다 써먹어? 가방끈 짧은 거 티라도 내는 거야 뭐야. 이번 설엔 새 며느리 군기 한번 잡아야 하지 않겠어? 차례 준비는 네가 하는 거다. 알겠어?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명절을 맞이한 건데 어떻게 제가 그 많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거기다 배까지 나와서 제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편치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농담이시죠? 그런데 옆에 있던 형님이 말을 하더군요. 동서, 어머님이 그런 농담하실 분 아니잖아.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동서가 이 정도 일은 해야 하지 않겠어? 농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내가 그러게 실없는 사람같이 보였냐? 예, 너 우리 없다고 대충대충 할 생각하지 말고 차례상 사진 찍어서 실시간으로 나한테 보고하거라. 알겠냐? 두 사람의 만행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제가 가진 것 없이 이 집에 시집을 왔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저도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엄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세상에 나한테 차례상을 차려서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하래. 이게 말이나 돼? 아니 뭐? 진짜 사부인이 그런 짓을 시켰다고? 사람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네. 너 절대 그거 할 생각 하지도 마. 알겠지? 엄마는 당연히 어이가 없고 황당해 하셨어요. 황당보다도 분해하셨어요. 자기 딸이 시집가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미어지시겠어요. 저도 제 딸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절대 시집 보내지 않을 거거든요. 엄마는 제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과 형님께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 당일날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이 일본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을 알아내어서 어머님과 형님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형님, 제가 여기 있어서 많이 놀라셨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게냐? 너 여기 왜 왔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농땡이 피우는 게냐? 이게 아주 셈이 말을 귀뚱으로 듣고 앉아있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 말을 거역해? 그리고 뒤이어 고급 세단에서 기사가 열어주는 문을 열고 나오는 중년 신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딸한테 그런 짓을 시키실 수가 있으신지? 듣고도 너무 황당해서 말이죠. 직접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사부인이라는 말에 두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은 어머님을 툭툭 치면서 소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기업인이에요. 그제야 어머님은 상황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사실 전말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일을 하러 갔던 호주에서 우연히 그 신사분을 만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다 두 분은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다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 서로 비슷한 일을 겪었던지라 사이가 급격하게 가까워지셨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이도 몰랐다고 해요. 그냥 말이 너무 잘 통하고 그분과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사분께서는 일 때문에 호주에 오셨다가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일본으로 오시길 권유하셨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그분에 대해 알 수 없는 믿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 마음 하나로 일본까지 건너가는 용기를 내신 거고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지였지만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미 서로를 향한 마음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요. 그렇게 두 분은 일본에서 몇 년간의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국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신 거였어요. 얼마 전에 재혼을 하게 되셨고 아직 여기저기 말을 하기엔 좀 조심스러워서 비밀에 붙이고 있었던 거였죠. 제 옆에 계셨던 중년의 신사는 저의 새아빠이셨어요.
새아빠는 처음에 엄마께 그냥 조그만 식당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일본에 오고 보니 새아빠는 제일교포로 일본 내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오너이셨어요. 현지 사람들에게는 꽤나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교포셔서 한국말도 능하신 거였죠. 일본 문화에 빠삭한 형님은 저희 새아빠를 보자마자 어느 기업의 오너인지 딱 알아본 상황이었어요. 아니, 둘째 며느리 새아버지 되신다고요? 그게 말이죠. 말을 잇지 못하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와중에 새아빠의 수행비서께서 오셔서는 일본어로 귓속말을 하시더니 이내 새아빠에게 차문을 열어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님과 형님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져서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떡줄놈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머님은 때깔 좋아 보이는 새아빠를 보고 좋아 죽는 겁니다. 콩고물이라도 벌써 얻어먹은 표정으로 저를 툭툭 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저런 아빠를 두고 있었으면서 나한테도 말을 안 해? 진작 인사라도 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본 친정엄마께서 나서서는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우리 딸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가르쳐 준 것도 없어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시집 온 애한테 그 많은 일을 시키고 한가롭게 일본으로 여행을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애 배가 이렇게 잔뜩 나와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그러신 겁니까? 제가 이건 사부인께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게 말이죠. 이게 사실 저희 집안의 전통이고. 전통은 얼어 죽을 전통? 어떤 집에서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일을 다 떠맡기고 어른들은 여행을 갑니까? 예? 엄마가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 걸 꾹 참아가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새아빠의 차를 가로막고는 문을 벌떡 열어서 이러는 거예요. 사부인, 제 말도 좀 들어보셔야죠. 긴 말 할 것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어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마음 상했구나. 엄마가 섭섭하게 했네. 정말 미안해. 시모라는 그 인간은 갑자기 얼굴을 바꿔버리고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막 시집 온 저를 그렇게 죽어라 미워할 때는 언제고 우리 새아빠가 고급 세단 타는 잘 나가는 기업인이라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들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새아빠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듣고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으셨거든요. 아주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더군요. 제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하고 이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면 다입니까? 더는 드릴 말씀 없으니 당장 저리 가세요. 그리고 아빠의 차는 그 인간을 뒤로하고 매몰차게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다 후련하던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새아빠의 신혼집에 남편을 불러서 명절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산일이 다가왔고 온 가족이 다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아기 낳고 몸 푸는 동안에는 그래도 친정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하셨죠. 새아빠께서는 가장 좋은 산후조리원으로 잡아주시는 덕분에 편하게 몸을 풀었네요. 시모 그 인간은 저희 가족이 한국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퇴원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저희 집에 먼저 와서 청소며 빨래며 다 해놓고 반찬을 바리바리 챙겨서 뻔뻔스럽게 저를 맞이하는데 너무 속보이는 짓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마나 고생을 했어. 할미가 손녀딸 한번 안아볼까? 어디 제 딸한테 손을 대려고 하세요? 어머님 저번에 하등 쓸데가리 없는 딸이라고 그러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 딸이 막 예뻐 보이고 그러시나 봐요? 죄송한데 저리 가세요.
제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에게 저런 모진 말을 했던 걸 남편은 몰랐거든요. 남편이 옆에서 제 말을 듣고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엄마에게 제발 돌아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한테까지 외면을 받을 짓을 한 건 알고나 있으려나 몰라요. 그날 이후 시댁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그동안 시모는 뭐 하나라도 얻어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형님한테 알랑방귀를 끼고 잘 보이려고 했는데 저희 집이 수십 배는 더 잘 산다는 걸 알고 저한테 들러붙어서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네는 알고 보니 아이를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못 가지고 있는 거였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그 인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애 하나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하는데 얼마나 웃기고 고소한지 몰라요. 지금은 시댁이랑 거의 왕래 없이 지내고 있는데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다들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게 얼마나 우습고 유치한지 모르겠다니까요. 올부터 저희 부부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엄마와 제 인생에 이렇게 찬란한 날이 펼쳐질 줄 그 누가 알았겠나 싶어요. 남편은 저희 아빠께서 회사에 마련해준 자리로 들어가서 한국에서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고 지내고 있어요. 사랑 하나만으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저희 모녀의 결말이 이렇게나 아름답고 평화롭네요.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앞으로 평생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역시 사람 일은 길고 짧은 걸 대봐야 하는가 봐요. 결국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저희 모녀를 보고 남자 하나 잘 만나 팔 잡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엄마나 저나 오랜 기간 만나온 반려자였고 그 사람의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걸 보고 선택한 거였기에 그런 모진 말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고 있어요. 또한 저도 아기 키우면서 그동안 너무 절실히 배우고 싶었던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학비도 제 힘으로 벌어서 내고 있어요. 새아빠의 도움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에 그 감사함을 갚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인생을 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